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회문제론 리더십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4페이지예요. 책 174페이지를 보면서 오늘은 상황이론 그리고 타넨봄과 슈미트 이론, 피들러 이론,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론, 카리스마 이론, 전변 이론. 이 전변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많은 이론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도 좀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그 개념적인 거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내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에는 사실은 안 차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듣고 또 책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은 따분해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앞으로 우리 그런 생각은 싹 다 버리세요. 절대 이론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이 행정학 이론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행정학은 기본적인 그 이론이 이 경영학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영학에서 가지고 온 이론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그 학생들도 많을 줄로 알아요. 근데 심리학은 인간의 뇌와 또 그 아주 깊은 또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학의 이런 그 이론들은 이 조직 이론도 심리학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동과 태도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은 다 한 길로 통한다. 모든 학문은 한 길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나중에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재밌고 그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의문 나는 것은 질문을 하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그래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론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해서는 깊게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 174페이지 상황이론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뭐 제가 강의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강의 이상미 이렇게 썼습니다. 자, 상황이론 먼저 개념 및 기본 가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태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행태론은 기억이 나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리더의 행동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유일한 최선의 리더 행동을 탐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맞죠? 행태로는
뭐 어떤 유형이 존재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적용 가능한 그런 리더의 어떤 행동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좋은 행동을 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이 행태론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거는 좀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타당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이죠. 현실적인 타당성이 낮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상황 이론에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낮다 보니까는 이것을 좀 비판하면서 다른 이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항상 그렇죠. 제일 처음에 자질 이론이었다가 자질 이론을 비판하면서 행태론이 나왔고 이 행태 이론을 비판하면서 또 상황 이론이 나온 거예요. 학문은 그렇다 그랬죠. 하나의 어떤 티오리가 있으면 그것을 또 비판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뭐 완벽한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 다음 것을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문이 완성되어 가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상황 이론은 도대체 어떤 가정을 하느냐 볼게요. 상황 이론의 가정을 보면은 리더 행동의 효과성은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에 의존한다. 이것은 행태론과 동일해요. 리더 행동이 어떤 리더 행동이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부하와 리더의 관계를 봤어요. 행태론도 그렇죠. 관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의 보편적인 리더 행동 유형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태론에서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최선의 리더 행동이 뭔가를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황 이론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 행동 유형은 달라진다. 상황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한 가지 행동 유형이 모든 상황에 다 적합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 상황 이론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게 학자들의 몫이죠.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황 이론의 이 논리적 구조를 봤더니 이래요. 리더의 행동 유형을 일단 구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현재 상황이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하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리더 유형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자, 재밌겠죠? 관심 없어요? 리더십 이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이고 나는 리더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리더와 잘 지낼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런 게 바로 리더십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리더십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나면은 정말 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이론은요, 다 철학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이 theory라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물론 이제 증명되기 때문에 이론이죠. 하지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꼬짓도 에르고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말로 다른 말을 했는데, 이 상황 이론 다시 들어갈게요. 논리적 구조가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하고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리더 유형이 가장 적합한가 혹은 효과적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 행동 유형 구분의 기준을 보면 타넨봄과 슈미트 이름도 참 어렵네요. 자, 타넨봄과 슈미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리더의 행동 유형의 구분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요. 항상 보면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쵸?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 부하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잘 참여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행동 유형은 민주적 리더와 권위적 리더를 보고 부하의 참여도를 보는 거예요. 이 부하의 참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리더 측 요인하고 부하 측 요인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적 요인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참여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부하가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리더 측에서는 어떤 요인을 보냐면은 리더 자신의 가치 체계를 봤어요. 그리고 부하에 대한 신뢰도 우리 알죠? 신뢰도 리더의 어떤 성향, 어떤 성향인가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 불확실해요. 거기에서의 어떤 안정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측의 요인은 이런 독립과 의존 욕구가 얼마나 있는가. 의사결정했을 때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애매한 그런 것들 있죠. 애매성을 용납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조직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의 인지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적 요인을 보면은 조직 내 가치관 및 전도 이게 조직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조직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다르죠. 뭐 학교 조직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상황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어떤 성격,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집단의 어떤 효과성, 시간적인 촉박성, 혹은 여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도 그렇게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하니까 안 어렵겠죠? 예컨대 보면은 이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용인도가 뭐 용인도. 뭘 이렇게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불확실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죠. 그 용인도가 높은 리더는 참여를 허용하는 리더십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러한 리더십 행태가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하들의 업무에 대한 지식, 높은 책임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만은 믿는 거죠. 믿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하들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고 이 부하의 참여는 리더의 어떤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적인 요인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좀 촉박하지가 않아야 돼요. 시간이 촉박하지가 않아야 돼요.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그런 리더십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갖는 리더 플러스 업무에 대한 지식과 책임성을 겸비한 부하,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하들한테 막 참여를 전부 다 허용하는, 부하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냥 많이 흔들리지 않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리더가 그냥 딱 괜찮아. 이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좀 안정감 있는 리더. 그 다음에 리더는 그래야 되고 부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한 부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상황은 어때야 돼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안 되고 좀 여유가 있는 상황. 이럴 때는 부하들이 의사결정에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 참여를 많이 허용이 된다. 그런 리더인 거죠. 자, 이해는 되었죠? 이해되었다고 믿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민주형과 권위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민주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관계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하들의 참여도가 높고 부하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줘요. 뭐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거죠. 재량권을 많이 줘요. 권위형은 어때요? 관계 중심형이 아니라 권위형은 업무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이 큰 그런 형태의 리더 유형인데 이것도 이제 이 상황 이론 보면 1차원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여기 이쪽 왼쪽 편은 부하들의 자유재량 영역이 큰 거고 이쪽 편은 리더의 권한 행사 영역이 큰 영역이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리더일 때는 부하들의 자유 역량이 크죠. 민주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리더는 권위적이면서 리더의 권한 행사 영역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아주 잘 되리라 생각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혹시라도 어려우면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로로 그림을 그린 건데 리더의 권한 행사 영역, 그 다음에 부하들의 자유 재량 영역에 봤을 때는 리더가 결정하고 발표한다. 이거는 뭐예요? 리더의 권한 행사 영역이 큰 거죠. 요 위에는. 아래로 갈수록 부하들의 자유 재량 영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이까지는 리더가 결정하고 발표하고 리더가 결정하고 설명하고 그죠? 리더가 결정하고 질문에 답하고 리더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리더가 결정하고 부하의 반응에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하가 이만큼 있죠. 이만큼 영역이. 그 다음에 리더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을 요청한 후에 결정하고 부하들의 자유재량 영역도 커요. 리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하들의 결정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자유의 영향이 더 크죠.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리고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특정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아예 허용하는 거예요. 이만큼 다 허용하죠. 부하의 영역을.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민주적인 영역이죠. 위에는 업무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영역. 자, 이 그림 이해가 되죠? 네, 요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타넨봄과 슈미트의 이론이었어요. 이해되죠? 민주적인 리더와 권위적인 리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상황이 이론인데, 이 피들러라는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피들러의 이론. 이 피들러는, 리더 행동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 리더별로 LPC 점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LPC 점수. 그러니까, 이 LPC 점수가 높은 리더는
관계 중심형 리더고 낮은 리더는 업무 중심형 리더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이 LPC 점수가 뭐냐면은 점수가요. 예, 이 LPC는 요 깊이 인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깊이 하는 인물, 안 좋은 인물. 응? 코어워크 안 좋은 인물, 그죠? 요 깊이 인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하여금 자신이 일하는 집단의 모든 동료 종업원을 머리에 떠올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함께 일했을 때 업무 성취도가 가장 낮은 사람을 지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성취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기피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이 리더한테 그 자신이 지목한 요 깊이 인물, 저 사람은 진짜 나랑 일 못하겠네. 쟤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돼. 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서술하는 20개 종류의 형용사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주고 답을 하도록 해요. 형용사니까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면 좋은데요. 책에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형용사마다 8개의 등급을 8개의 등급을 부여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정도를 표시를 해요. 그 20개에 달하는 형용사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리더의 LPG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야. 리더가. 그러면 그 부하가 왜 보면은 게으르다던가 뭐 게으름, 시간에 맨날 늦고 창의력도 없고 뭐 하여튼 일 시키면 제때 안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리더 행동 유형은 이런 거예요. 유형 구분 기준이 LPC 점수.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기피하는 부하에게 부여하는 인간적인 이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LPC 점수가 높은 리더는 관계 중심형 리더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업무 중심형은 LPC 점수가 낮은 리더인 거죠. 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 리더의 직권이 강하냐 약하냐, 업무 구조의 짜임새가 높으냐 작으냐, 리더와 부하 관계가 좋고 나쁜가 이런 상황. 그리고 유형은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 중립적인 상황, 리더에게 불리한 상황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놓고 어떤 리더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어떤 그 부하가 어떤 리더가 가장 좋냐면 업무 중심형 리더가 좋아요. 중립적인 상황에서는 관계 중심형이 좋고 리더가 좀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업무 중심형이 좋아요. 항상 보면은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업무 중심형이 좋다. 네, 업무만으로 따지는 그런 리더 유형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관계 중심적이면은 리더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에 됐을 때도 좋지 않고 어떤 뭐 그냥 평범하고 중립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관계 중심형인 리더가 행동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피덜러의 리더십 이런 책이에요. 이것도 잘 하다 보면 참 재밌는데. 네. 자, 리더 행동 유형과 상황과 상황 보고 상황별 효과적인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관계 중심형은 LPG 점수가 높은 리더죠. 말하자면 이 사람을 집단 중심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업무 중심형은 LPG 점수가 낮은 리더 유형인데 사람을 과업 중심형이다. 이렇게 하죠. 아까 그림 비슷한 그림이에요. 부하들의 자유 역량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리더는 관계 중심형이고 민주적이다. 리더의 권한 행사 영역이 이게 좀 크다라고 한다면은 업무 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재밌죠?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상황의 분류의 기준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권, 업무 구조,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이렇게 보는데, 직권이라는 것은 리더의 공식적인 지위에 부여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를 임용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고, 뭐 훈련할 수도 있고, 승진시킬 수도 있고, 또 승급 등에 있어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직권이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업무 구조는 작업 집단의 업무가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딱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단계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업무 구조.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로서 부하들이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존경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또 있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리더십 상황의 분류를 이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그 변수를 바탕으로 리더가 처한 상황을 분류하는 거예요. 직권의 강약, 직권이 강하면 어때요? 강한가? 업무 구조가 아주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고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상황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 중립적인 상황, 불리한 상황으로 대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직권했다. 직권이 강하냐, 약하냐, 업무 구조가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상황.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요거는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이 강하고 업무는 규칙적이고 관계는 좋다. 그리고 직권은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업무가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직권이 강해요. 업무 구조는 좀 불규칙적이어도 직권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구성원 관계는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럴 때는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요. 중립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이 약해. 그리고 업무 구조가 조금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만은 구성원 관계는 좋아요. 예. 그리고 직권이 강해요. 직권도 강하고 업무 구조도 규칙적이다. 요것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리더와 구성원 관계는 좀 안 좋아요. 그래도 요거는 중립적인 상황이다. 라고 봐주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리더에게 불리한 상황은 뭘까요? 이런 상황이죠. 자, 직권이 약해. 업무 구조는 규칙적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다 불리해요. 직권이 강하고 업무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관계는 안 좋고 직권도 약하고
업무 구조도 불규칙적이고 관계도 안 좋고 최악이네요. 하여튼 이러면 리더한테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게 보니까 리더 구성원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은 거고 리더 구성원의 관계가 안 좋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더 구성원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중립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들러 이론의 결론을 보니까는 이 업무 중심형 리더는 보니까 어때요?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 아까 봤죠?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 업무 중심형 리더가 효과적이다. 하여튼 그냥 뭐 딱딱하게 하는 거죠. 딱딱하게 일만 푸시하고 뭐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 중심형 리더가 좋고 관계 중심형 리더는 언제 좋아요? 예, 중립적인 상황에서만 좋더라. 중립적인 상황에서 좋은 거 중립적.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 하여튼 업무 중심형이 좋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불리하거나 유리할 때는 업무 중심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황일 때는 관계 중심형으로 가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자, 이 피들러 이론이에요, 이게. 이해는 됐죠, 여러분? 응? 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을 볼게요.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은 성장 주기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허쉬 초콜릿이 생각나네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연구는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을 해요. 지시형이냐, 설득형이냐, 참여형 및 위임형이냐. 이것은 곧 부하들의 성숙도에 따른다.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 유형의 효과성 변화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기본 과정은 리더십의 효과성은 부하들의 어떤 성숙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성숙하면 리더십의 효과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레딘의 3차원적 효과성 모형의 영향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레딘의 3차원적인 효과성 모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좀 뺐어요. 그건 이제 좀 보면서 어, 하면 되니까요. 자, 이것도 역시 X와 Y축으로 나누면서 하나를 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X축. X축은 이 직무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건 효과성 차원.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자, 리더 행동 유형의 구분은 인간 관계적 행동과 직무 행동의 보조를 중심으로 리더 행동 유형을 구분하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낮으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S1부터 4형까지 지시냐, 설득이냐, 참여냐, 위임이냐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또 4분면이 나오네요. 참 4분면 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서 또 4분면으로 나눴네요. 그죠? 1, 2, 3, 4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가 1이네요. 고 업무, 저 관계. 그죠? 업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으니까 고 업무에도 고 업무의 관계는 낮아. 저 관계예요. 낮은. 저 업무 고관계. 저 업무 고관계. 고 업무 고관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S1 고 업무 저 관계는 지시예요. 지시. 관계는 적어요. 업무만 업무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시하는 형이라는 거죠. 이걸 S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2는 설득형이에요. 업무도 높고 관계도 높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득형. S3는 참여형이에요.
업무는 좀 없는데 관계가 되게 좋아요. 관계가. 이것을 참여형이라고 하고 위임형. 업무도 적고 관계도 적어요. 맞아요. 이것을 위임형.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S1 지시형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어때요? 고 업무 저 관계형인데 부하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시하고 부하들의 업무 수행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는 그런 지시형.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이죠. 그렇겠죠? 지시하는 거, 지시. 그다음에 설득형은 고 업무, 고 관계형이죠. 리더의 역할은 어때요? 리더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하지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설명은 해요. 설명을 하고 리더가 결정은 하지만 설명은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잘 되는 거죠. S2형, 그다음에 S3 참여형. 저 업무 고관계형인데 이것은 리더와 부하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요. 전부 다. 리더의 역할은 그럼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들과 굉장히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부하들의 의견을 굉장히 권장하고 촉진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뭐 좋아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권장하고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 좋죠. S4형은 어때요? 위임형 리더예요. 저 업무 저 관계형. 이때 리더의 역할은 의사결정이나 집행 책임을 부하들한테 그냥 위임을 해버려요. 지시도 하지 않지만 지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위임인 거죠. 저 업무, 저 관계형이에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이런 리더 행동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허시와 블렌차드는 이렇게 이런 유형을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아까는 그 상황적 요인은 성숙도를 봤어요. 부하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 행동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성숙도를 이것도 4단계로 유형화했는데 성숙도를 결정하는 성숙한 거죠. 리더 그 부하들의 성숙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직무 성숙도는 지식, 능력 뭐 이런 것들로 했고요. 심리적인 성숙도는 의지, 동기 유발,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유형의 성숙도가 각기 높으냐 낮으냐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M1, M2, M3, M4. 그래서 이 M1이 가장 성숙도가 낮은 단계고 여기는 중간 단계, M4는 성숙도가 가장 높은 단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성숙도 단계를 가지고 그 리더 행동의 효과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형화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하들의 성숙도에 달하는 효과적인 리더 행동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M1일 경우에는 부하의 성숙도가 낮을 때, 이 M1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런 부하일 때는 어떤 리더가 효과적이냐? S1형, 아까 앞에 한 지시형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그냥 지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M2일 경우에는 어때요? 능력은 없지만은 좀 의지는 있는 그런 부하, 이 설득형 S2형의 그러니까 업무를 끌고 가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에 M3 능력은 있는데 참여 의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참여형으로 S3형으로 하면 되고요. M4는 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위임해버리면 되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유형이 부하에 따라서 가장 성숙한 부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하 자체는 이거죠. 이 성숙한 부하가 M4죠. 그러면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 카리스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의 능력의 힘으로 부하들에게 깊고도 예외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의 추종자들은 어때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 베버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 여러분은 공부 안 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나중에 그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 앞부분에 보면은 베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 것으로 믿고 리더의 명령이나 지시, 영향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인 거예요. 아, 이 리더가 하면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들에 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죠. 우리 그 이번에 문제가 된 코로나19에 이만희 신천지 회장도 보면은 이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그냥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예요, 그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자신감과 부하들에 대한 신뢰감, 또 부하들에 대한 기대감, 이데올로기적인 안목, 개인적인 성공 사례 활용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면은 리더와 리더의 임무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리더에 대해서 극도의 충성심, 신뢰감을 보이죠. 참 대단한 거죠. 리더의 가치관 모방하고 리더와 자신들의 관계로부터 자존심을 도출하는 저 사람을 아는 저 리더와 나는 정말 어, 친해.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리더십이에요. 하우스는 그렇게 말했고요. 베이스는 카리스마적 리더자들의 특징과 영향력을 뛰어난 토론 기술과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문성도 있다. 그래서 추종자들한테 태도, 행태, 정서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에 그 신천지 회장을 보면 그렇죠. 뭐 정서라든가 행동, 집 막 나오고 막 그냥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죠.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의 역량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때문에 이 카리스마적 리더들이 리더와 리더의 임무에 강한 충성심은 물론이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추종자들에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리더들은 그쵸? 근데 굉장히 참 위험한 것 같죠? 자, 콩고와 캐눈고의 이론을 보면은 카리스마적 리더와 비카리스마적 리더의 경험적인 특성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징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현상 유지에 반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상적인 전망을 보유해요. 하늘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14만 4천 명 꼭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인 위험과 대가를 감수하고 기존 지서를 초월하는 획기적인 수단 사용에 굉장히 익숙해요. 직무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어떤 목표를 강력하게 표명하죠. 그리고 아주 창업가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창조하는 급진적인 변화에 충실하도록 추종자들을 개조시키기까지 해요. 야, 참 대단한 카리스마적인 리더들이에요. 귀속적 현상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마를 귀속적인 현상, 속한 거죠. 그런 현상으로 취급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이 자질은 뭐냐면은 자신감, 그리고 이미지 관리 능력,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 감정이입이라고 하고
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상황적인 요인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상황에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위기와 현상에 대해서 불만감이 높은 추종자들의 존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불만감이 높은 사람들도 이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론이죠. 희한하죠. 근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결정 요인을 봤더니 리더 측에서는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매우 숙련된 이미지 형성, 그러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잘 형성을 해요. 추종자들은 리더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복종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가 지닌 신념의 정당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천지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상황적 요인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발휘를 한다. 신기하죠? 네, 현상에 대한 추종자들의 또 불만, 이런 상황에서 이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들은 보통 훌륭한 영웅으로 그려지기 쉬운데 비윤리적인 측면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은 또 있지만은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으면은 자기가 봉사할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의 이득이나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윤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신의 야망을 추종자들의 욕구나 여망과 일치를 시켜서 하고 비판을 고려하고 비판으로서 배우고 또 추종자들한테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리더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쌍방향 의사소통 그 다음에 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하고 조직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내적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좋은 그런 어,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비윤리적인 측면은 자신 개인적인 야망만 추구해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비판이나 반대되는 견해는 탄압하고요. 자기 결정이 무조건 독재죠 완전히 수용되기를 요구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추종자들의 욕구는 외면하고 차익을 위하는 거예요. 정말 비윤리적인 측면도 많다라는 거. 독재자들한테 이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박정희, 예, 독재, 뭐 영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비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다 탄압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변 이론이라고 해서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교류적 리더십과 전변적 리더십, 리더와 부하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교류적인 것은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그런 교류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과 교환 조건으로 부하들이 원하는 것에 주는 거죠. 보상을. 너가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면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 교류적인 리더십은 행태 이론과 상황 이론에서 다른 리더십인데 이 전변적 리더십은 뭐냐면은 리더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하들의 가치관과 신념과 욕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교환 너가 뭘 잘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부하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에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표명해서 부하들을 통합시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변화 능력, 변화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의 연구와 주장을 보면은 교류적인 리더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류적인 리더십. 뭐 내가 이만큼 네가 뭘 하면은 뭘 줄게. 근데 이제 이 전변적 리더십은요. 쇄신과 변동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 조직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요. 그렇겠죠. 막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끌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변혁적인 리더십이에요, 이게. 이 전변적 리더십의 육성이 필요하다. 육성 방법은 임용, 승진, 훈련, 개발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죠. 그래서 조직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때요? 조직의 건강과 번영, 효과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변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류적 리더와 전변적 리더를 보면은 교류적 리더는 상황에 대한 보상이에요. 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에 대한 계약,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예외에 의한 관리,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요. 규칙과 기준으로부터 일탈을 감시하고 색출해내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주죠. 이건 적극적이고 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입을 하는 것을 소극적인 어떤 관리라고 하고 자유방임은 책임을 포기하고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것을 자유방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다 교류적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변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하고 좀 비슷하죠. 부하들한테 야망과 의무감을 주고 자긍심 주고 존경과 신망을 획득해요. 교감은 높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노력을 경주시키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고 중요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지적 자극을 줍니다. 지성과 합리성 그리고 신중한 문제 해결을 권장하고요. 개인적으로 배려합니다.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을 개별적으로 대하고 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전변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 이론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겠죠? 자질 이론, 행태 이론, 상황 이론, 카리스마 이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고려사항은 자질 이론은 뭘 고려해요? 리더의 어떤 천부적인 선천적인 자질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유일한 리더십이 뭐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 초점은 개인으로서의 리더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태 이론에서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보죠. 그러면서 유일한 리더십이 있는가 보죠. 이거 자질 이론하고 비슷하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거니까 개인으로서의 리더를 연구를 하는데 특징이 어떤 교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서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부하와 리더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리더가 뭐냐 이렇게 보면서 소집단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교류적인 리더십이죠. 이해돼요? 네. 카리스마 이론에서는 리더의 자질과 이것도 역시 상황을 보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더십은 카리스마 이론에서는 당연히 카리스마적인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연구 초점은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전변적인 아주 변혁적인 그런 리더십, 자기가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 이것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자질 이론, 다른 말로 특성 이론부터 시작해서 행태 이론의 여러 가지 이론, 상황 이론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 또 카리스마 이론, 전변적인 어떤 리더 이론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얘기 강의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쉬워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은 개념적인 것들만 거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보면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